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현석이 만난 승부사들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우리 현대사에서 그 전례가 없는 아주 특별한 인생을 살아오신 현역 정치인입니다. 전남 진도의 섬소년으로 시작해서 미국 뉴욕에서 성공 신화를 쓴 사업가가 되었지만 망명 정치인 김대중을 만나서 그와 운명을 함께 하면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자신의 인생을 바꾼 사람. 김대중 대통령의 복심,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정확한 대변인, 김대중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 전 국정원장 박지원 의원님 오늘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소개를 잘 해주시니까 제가 할 말을 다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서 녹화 끝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이미 뭐 정치구단답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박지원이라는 인간,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정치구단으로만 아는데 저는 이제 인생을 좀 살펴보면서 인생 구단이구나.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사셨다는 걸 아는 사람은 드물구나 싶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제가 기류의 김대중이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인생을 다룬 다큐멘터리 나레이션을 쓰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하이도의 섬소년 김대중과 진도의 섬소년 박지원이 미국에서 만나 운명을 함께 하게 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 만남도 참 드라마 같았고 그 두 분이 살아온 인생도 드라마 같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하이도에서 섬소년을 자란 김대중을 만났던 진도의 섬소년 박지원은 어떤 소년이었는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꿈을 꾼 소년이었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기차를 처음 본 게 초등학교 3학년 때 목포에 나와서 기차를 쳐봤어요. 그 기차를 구경하러 갔다가 시커먼 물체가 내려오니까 제가 도망친 기억이 있는데. 기차 보고 도망. 그렇죠. 무서우니까. 그래서 당시 우리 시골 출신들, 특히 섬 출신들은 문화에 접근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TV도 없었고 또 라디오 정도 있었는데 늘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않은 탐구력은 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알고 싶어하고 그냥 어르신들 말씀하는데도 늘 끼어들고 그래서 좀 별난 소년 시절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교 올라와서 서울 올라와서 졸업하고 럭키금성, 지금의 LG그룹이죠. 그렇죠. 그 대기업에 입사해서 그때로 보면 성공한 건데 그 직장을 얼마 다니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가셨어요.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결심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입사할 때는 당시는 5급이라고 했는데 지금 9급 공무원들의 월급이 4,2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LG그룹은 23,700원이니까 사실 공무원 5배. 그렇죠. 그때부터 공무원, 은행보다는 대기업 상사 지원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됐든 입사한 것은 출세했죠. 그렇지만 거기서 보니까 이건 도저히 학벌 지연 이런 여러 가지로 봐서 내가 출세하기는 틀렸더라고요. 저는 본래 출세 지향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우리 큰 형님이 미국에 가셔 계셔서 그 동서양이라는 양행이라는 그 회사의 지사장으로 제가 미국을 갔습니다. 형님의 회사에 네, 형님 회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남 진도에서 태어난 소년 출신으로서는 이 한국 사회의 편견과 차별 속에서 출세하기는 어렵다는 걸 뭐 그렇게 깨닫고, 꼭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은 제가 그 피부로 느끼는 것이 네, 내가 살 곳은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늘 이 섬 사람들은 굉장히 진취적입니다. 네, 거기를 뚫고 나가야 무술로 가서 산다. 저희 어머님도 그게 지금 생각하면 안 좋은 교육이에요. 우리 형제들한테 너희 공부 안 하고 말 잘 안 들으면 진도 섬에 살아야 된다. 잘해야 무추로 나가서 성공하고 살 수 있다. 형제간에도 교육시키는, 경쟁시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늘 동경을 했죠. 미국에서 사업가로 성공하셨잖아요. 그리고 뉴욕 한인 회장도 하고 미주 한인 회장까지 했는데 그런 성공 신화를 썼는데 그때 당시에 성공했을 때 미국에서 청년 박지원의 꿈은 뭐였어요? 목표가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는? 당시 우리나라가 이제 네. 수출이 네.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수출 1위 품목이 합판이었습니다. 아, 합판. 그리고 가발이 아니었나? 2위가 가발이었고 아, 가발보다 합판이 더 많았군요. 합판이 많았죠. 그러니까 동명목재 같은 네. 그런 게 유명했고 사실 김우중 회장이 저희가 들어갔을 때는 대우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와이셔츠, 네. 트리코트 이런 것들을 수출했는데 아주 원시적이었어요. 와이셔츠를 입으면 밑에가 잘 터지잖아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네. 김우중 회장이 다른 방법은 모르고 입어봐서 팔을 흔들어 봐라. 그래서 선적해라 하는 얘기가 있을 때 가발은 독보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LG 시험을 보면서 저는 당시 금성 판매, 네. 테레비 냉장고를 파는 그러한 회사를 지원했지만은 사실 제일 우수한 신입사원들을 가발 파트, 반도 상사에 입사를 시켰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선택받았지만은 저는 이것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그 가발 장사를 맨 처음 시작했어요. 가발 하기 전에 사실 그때 나온 게 레더 가멘트, 가죽 제품이 한국에 막 효성 같은 데서 대전 피역 이런 데서 했는데 그 피역 제품을 수입해서 장사를 하다가 한 몇 개월 만에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는데 저희 큰 형님은 저를 굉장히 능력을 과대평가하셔가지고 야, 그래서 제 아내하고 상의해서 그때는 가발 가게를 소매상을 하면은 돈을 잘 벌 때예요. 네. 이걸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망해서 수입 도매상은 돈이 없습니다. 했더니 형님이 그렇게 좁게 생각하느냐. 너는 능력이 있으니까 반드시 리테일, 소매상보다는 수입 도매상을 해서 앞으로 정치로 가라. 그래가지고 형님이 당시 20만 불, 그때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걸 다시 주셔서 제가 아는 가발 수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교포, 네. 또 전체 미국에서 굴지의 가발 수입 도매상으로 성장을 했고 그 공로로 재미교포 중에 수출 유공자로 수출을 할 네. 국무총리 표창도 받고 상당히 성장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고생한 것은 다 하는 거고. 그런데
저는 정치에 꿈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가서 공부를 했다는, 또 제 공부가 없어서 뉴욕 유니버시티 랭귀지 코스와 대학원 코스를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돈 버는 재미가 공부하는 재미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어떻게 돈이 잘 벌리니까. 그래서 그 학교 안 다녀버린 거죠. 그렇게 돈 버는 재미가 있어서 다시 이제 정치 안 할 뻔했는데 그런 또 박지원의 인생을 바꾼 사람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 그러면서도 저는 바꾸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면 내가 시골 진도 출신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네. 그래서 제가 뉴욕 한인회장에 도전을 해가지고 전부 상당한 선배들이 하는데 제가 36살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뉴욕 한인회 이사로 기부를 많이 했어요. 뉴욕 교포사에서 돈을 잘 쓰니까 38에 뉴욕 한인회장에 당선됐죠. 38살. 예. 그러니까 최연소 한인회장이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당시 미주 지역의 92개 지역의 한인회장들이 연합해서 미주 지역 총연합회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또 도전을 해서 회장을 하니까 됐다. 속된 말로 내가 속물인데 뉴욕 한인회장, 미주 지역 총연합회장을 이력서에 쓰면 그때만 해도 미국이 좀 생소했잖아요. 네. 특히 시골에서는 알아줄 것이다. 그래서 우러러봤죠. 네, 그렇게 또 도전을 했어요. 네. 미제란 말만 들어도 그렇죠. 뻔뻔하던 시대가 있었죠. 그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이제 망명 왔을 때 만났죠. 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은 목포고 저는 바로 옆에 진도였죠. 그런데 처음에 안 갔어요. 저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었는데 전두환 대통령 동생인 새마을 회장은 지금 정경환. 고인 되셨습니다마는 그분하고 친구예요. 그분이 씨하고. 정경환. 네. 그분이 어느 날 찾아와서 제가 한인회장 하는데 우리 형님이 대통령이 돼서 미국에 오신다. 그러니까 네가 환영위원장을 해달라. 했어요. 하는데 저는 이제 속된 말로 좀 양다리가 걸쳐진 거죠. 우리 호남 사람들이 전두환 반대 운동을, 민주화 운동을 세게 하니까 또 그분들하고 굉장히 어울려서 거기도 제가 자금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물어요. 오늘 저녁에 내일 모레 사이에 전경환 씨하고 너하고 밥 먹는다는데 어디냐. 이걸 가르쳐주면 공격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망설이다가 가르쳐 줬어요. 그 대신 나한테는 던지지 마라. 그래서 계란도 맞고 네. 그런 과정을 겪었죠. 당시에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김대중 선생님이었죠. 그렇죠. 그때까지는 네. 제가 김대중 선생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선생님을 처음 뵀을 때, 선생님 김대중 선생을 처음 보았을 때 인상은 어땠나요? 이렇게. 경이롭죠, 좀. 그때는 감히 네. 선생님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한인회장, 총연합회장, 평통미국 회장, 감투는 다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두환 환영위원장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제 김대중 선생께서 지인들을 통해서 한번 만나자 하는 얘기를 하길래 저도 양심이 있잖아요. 이게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홍업 의원 둘째 아드님이 함께 망명 오셔가지고 결혼도 하고 조금씩 인연을 갖다가 한번 뵙자 해서 제가 뉴욕에서 기차를 타고 워싱턴역에 내리니까 김홍업 의원을 딱 내보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거기를 가니까 참 충분치 못한 그런 아파트에서 망명 생활을 하시는 걸 보고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이렇게 정치적 이유로 고충을 겪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호 여사님이 병환적으로 헐렁헐렁 하시지 방에 못 나오시더라고요. 밖에를.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한 2시간 반 얘기를 나눈 거죠. 저한테 특별한 대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가 제 스스로가 제 삶이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벌컥 일어나서 제가 선생님, 제가 잘못되고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하고 큰절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일어서라고 제 손을 잡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저를 박지원 회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업을 하니까. 박 회장. 박 회장은 전두환 대통령 환영위원장을 한 것이 한국 정부의 대통령이 왔기 때문에 우리 동포로서 한 거다. 그렇지만 박 회장은 굉장히 애국자고 이미 민주화 운동에 기여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물건을 수입해서 미국에서 팔고 있는데 우리 노동자들은 생업을 제공하고 있지 않냐. 이것이 민주화 운동이다. 그리고 전두환 환영위원장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하면서 대통령이 온 거니까 안인 회장으로서 환영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일이 지속되는데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아서 한인 회장 하면서도 대통령을 상대하지 정치적으로 지지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용서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저도 과거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민주화 운동에 벽돌 한 장을 놓는 기분으로 열심히 기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김대중 사단, 김대중 캠프로 들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당시로만 봐도 전두환 그 독재 정권이 군사 정권이 마치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이었고 김대중 선생은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앞길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은 끝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그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하기로 그렇게 결심했던 건 정말 순수하게 정치적 신념 그리나 또는 뭐 인간적 매력 김대중 선생의 그거였는지 아니면 솔직히 그래도 저분 정도면 성공해서 반드시 대통령이 되면 나도 그 옆에서 힘 한번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는지. 저희 아버님이 네. 독립지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과 함께 국립 현충원에 모셔져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자주 해요. 네. 8월 14일까지 네.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다고 하면은 독립지사다. 누가 8월 15일 날 네. 해방될지 우리 국민들이 몰랐어요. 8월 16일 날 해방된 후에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내가 독립지사다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정치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회생을 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화가 된다. 이렇게 하셨고 당시 제가 김대중 선생님을 만나 뵐 때도 참 병들고 독재 정권에서 암울하게 망명생활을 하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 그 어려운데 이분이 돌아가서 대통령 된다 하는 것은 누구도 김대중 대통령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늘 8월 14일 날 독립만세를 불렀느냐 16일 날 불렀느냐 하는 것으로 답변합니다.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뜻밖의 또 복권이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영주권을 가진 교포였는데 그 영주권 포기하고 귀국을 하셨잖아요. 박지원님께서.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이제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데 그때 영주권 포기하고 이제 국내로 들어올 때 각오는 뭐 결심은 어땠던가요? 그 후로도 김대중 대통령은 저한테 커밍아웃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김대중을 돕는다. 이걸 하지 못하게 하고 통신이 전화가 편지가 어려우니까 저를 밀사 역할로 이렇게 한국을 다니게 했다고요. 제가 미주지역 총연합회장 뉴욕 한인회장이니까 김포에 도착하면 프리패스가 돼요. 제 화물은 검색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서신을 가지고 와서 전부 돌려드리고 미국 조야에 있는 분들은 아니 한국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서신을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돌려드리고 또 거기서 써주면은 그걸 가지고 미국 가서 전달하기 때문에 들어오시기 전에 그분들의 편지 내용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명단은 다 알죠. 제가 주고 받았고 갔으니까.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귀국하시면서도 저는 같이 오지 말라 하더라고요. 너는 숨겨서 아직도 전두환에게 충성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라. 근데 그 역할을 상당히 잘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처음 밀사 아니었어요. 특사로 할 때 제가 운명적으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밀사, 비밀로 하는 일을 시키려고 점지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잘 도왔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숨겨둔 비밀 병기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은 김옥두 전 사무총장뿐이고 이제 권노갑 지금 96 되셨죠? 그분은 처음으로 미국을 오셨어요. 국회의원 돼가지고 그때까지도 박지원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당신이 오려고 했더니 이호 여사님이 불러가지고 미국 가면은 박지원하고 모든 걸 상의해서 해라. 그런데 또 김대중 총재님도 그때는 총재죠. 총재님도 박지원하고 상의해라. 해가지고 그분이 워싱턴 DC에서 기차로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 도착했는데 제 손을 잡고 내가 너를 굉장히 오해하고 욕했는데 이호 여사님이 김대중 대통령 총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때부터 처음 이제 그렇게 안 알려졌었어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는 다 알았지만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아무리 급하고 어려워도 비밀병기는 그대로 숨겨서 지켜가면서 이제 일을 시켰군요. 그러니까 미국에 연락은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단식
이제 노태우 때죠. 지방자치를 성공시킨 그 단식할 때 금요일 날 미국으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토요일 날 들어와라. 그래서 토요일 날 출발하면 여기 토요일 날 도착하잖아요. 새벽에 도착했어요. 의뢰에 이제 동교동 가서 같이 아침 식사를 하는데 기자들도 많고 이제 다 식사 끝나고 다른 사람 보내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월요일부터 단식을 한다. 그러니까 너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런 일을 해라. 즉 미국 조야의 많은 정치인들한테 왜 김대중이 단식하는가를 알려라.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귀국할 때 미국 상하원 한 130-40명의 명단을 저한테 주시면서 여기를 관리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미국 정치인들한테는 후원을 하잖아요. 200불, 300불, 500불. 이걸 계속 후원해 오면은 미국 국회의원들은 그 후원자에 대해서 특히 김대중 선생이 후원한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해서 김대중 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전부 연락을 해라.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아침 먹고 그날 밤 비행기, 일요일 비행기로 귀국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월요일 단식 시작하면은 그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하니까 제가 월요일 날 들어가니까 우리 민주당 사람들이 야, 총재가 단식하는데 너는 또 도망쳐서 가느냐 그런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뭐 그 미국이나 외국에서 뭐 넬슨 만델라와 같은 사람이니까 대통령께서 작지만 뭐 또 결코 본인으로 보면 작지 않은 그렇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많은 의원들한테 200불, 300불씩 후원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은 그 단순히 200불, 300불이 아니라 김대중이라는 이런 이제 훌륭한 정치인이 그 자기를 후원해주고 있다는데 자부심, 긍지를 갖게 했군요. 레커그나이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호소해서 그렇죠. 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자부심을 줌으로써 역으로 그 역할을 하게 만든 리더십이 있었군요. 굉장히 이제 사실은 누구한테도 의원님도 감춰야 됐고 그래서 이효여서만 이제 존재를 알고 잘 몰라요. 네. 그래가지고 단식이 계속되는데 상황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안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솔라즈 하원 아태 위원장이 굉장히 세게 김도중 세파타였습니다. 그분을 만나가지고 청문회를 열어달라. 그래가지고 하원 아태 소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니까 이 정권이 굴복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제를 확답하고 단식을 풀게 됐죠. 굉장히 외로운 결단을 그때 보면 어쩌면 상당히 무모해 보였는데 제가 한 게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보내주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했을 뿐이니까 그분의 그러한 찬스를 만들어내는 정치력, 리더십에 대해서는 지금 봐도 깜짝 놀랐죠. 그때 단식을 해서 지방자치제를 하지 않았으면 그렇죠. 오늘날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지방정부를 일부라도 이렇게 바꾸고 했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가 가능했지.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가능했다고 봐야죠. 이제 그런 결단들을 혼자서 김대중 대통령으로 하시고 또 그 계획을 치밀하게 짜서 집행하면서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아요. 의원님이 보실 때 이제 인간 김대중이 가장
그 후로나 전후로나 외로워 보였을 때는 언제였었나요? 사람인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마음이 굉장히 여려요. 네. 아주 여려셔요. 그러니까 당시 나중에는 이제 국민의힘 그쪽으로 가셨지만은 이중재 네. 부총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용희 네. 전 국회 부의장 이런 분들이 참 역할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14대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오니까 이분들이 좀 저는 총재님한테 저 좀 해달라고 하십시오 하니까는 벌써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나보다 더 측근인데 네가 직접 얘기해라. 그런데 특히 이중재 호가 오봉 그때 이제 호를 많이 부를 텐데 오봉 선생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후광이 DJ가 굉장히 마음이 여리니까 눈을 똑똑히 뜨고 딱 바라보면서 저 공천 주십시오 하면은 거절 못한다 너한테. 그런 걸 가르치는데 굉장히 심약하신 분이에요. 정이 많고. 네.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것을 보시면서 울고. 네. 강철 같은 사람 같아 보였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주 심약하신 분이에요. 정이 많고. 예.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그 드라마가 SBS인가 MBC인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손실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굉장히 슬픔을 자극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무슨 일 하시다가도 그 시간이면 가셔요. 그거 보자. 그리고 울고 앉아 계시고. 드라마 보면서 네. 울었던. 잘 우셔요. 네. 그래도 또 역시 사람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인내심이 강하고 냉정하게 또 일을 처리해 나갔지만 화가 났을 때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크게 화를 냈던 건 불같이 화를 내죠. 어떤 그러니까 그 대선 때 네. 알부남이라는 그 용어를 썼는데 네. 네. 알고 보면 나도 부드러운 남자다. 네. 이런 그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대통령을 이렇게 모시면서 보면은 거짓말 하면은 네. 날벼락 같이 화를 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누군가? 그런데 저는 이 총재님한테 대통령님한테 거짓말 보고를 할 수 있는 배짱을 가진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단 대통령 하실 때도 특히 경제 관료들은 보고서를 보면서 대통령의 표정을 같이 보면서 내용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비서실장으로 이걸 검토해서 틀린 것은 내가 틀렸다 이렇게 지적해 주면은 아니라고 했다가 대통령이 확인해봐. 그럼 이런 걸 이제 사실로 확인되면은 장관한테는 그렇게 화를 안 내요. 그런데 지금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이 있잖아요. 네, 그 김대중. 이분이 김대중 vs 김대중. 네. 둘이 다 김대중 한문도 똑같잖아요. 엄청나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저를 불러서 조선일보를 극복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통령 되느냐. 김대중 주필을 설득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통령 되느냐. 너는 지금부터 매일 한 번씩 가서 조선일보에 인사하고 김대중 주필을 만나라. 제가 365일, 그때는 일요판도 있으니까 하루도 받지 않고 갔어요. 물론 동아일보, 중앙일보. 그런데 김대중 주필은
엄청나게 독설가예요.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대중이 안 된다, 빨갱이다. 막 험담을 하면은 제가 그러한 말씀을 차마 보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A4 용지 하나에 찍거나 써가지고 육필로 다 보고 끝나고 총재님, 대통령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하고 나오면은 이제 대통령 때도요. 보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인수문, 그 대통령 관저문이 인수문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차 타려고 타면은 전화가 와요. 너 왜 이런 걸 나한테 주냐? 어? 얼마나 모욕을 느꼈으면 그러겠어요. 화를 벼락같이 내요. 그래도 제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고 전화를 끊고 조금 내려오면은 다시 전화가 와요. 들어와 봐라. 네. 제가 들어가면은 그 김대중 대통령은 꼭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언론에 무슨 의혹을 제기했을 때 그게 사실이라면 인정하고 사과해라. 이걸 말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들통나가니까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그 말을 해요.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다. 그런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 내가 화낸 것 미안하다. 사과를 하시고 괜찮습니다. 너라도 이러한 것을 나한테 보고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보고했던 게 그 김대중 주필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말 그대로. 김대중 주필 그래도 제가 계속 보고했어요. 또 김대중 주필도 계속. 그 나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김대중 주필도 대통령이 미워서가 아니라 대통령을 잘하시라고 하는 저는 충분하고 생각해요. 그래서 갖다 드리고 그때마다 제가 제일 화를 내고 하시는 그 모습을 기억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고 왜곡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냈지만 또 정직하게 보고해 준 것에 대해서 또 화낸 거에 대해서는 또 사과하고 그래서 진짜 부하였지만 그렇죠. 네, 비서실장이고 뭐 그랬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기꺼이 사과하고 또 진실을 들으려고 한시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김대중 오록정에 제가 가장 지금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수하지 마라. 실수하면은 인정하고 국민한테 사과해라. 이걸 저는 지금도 뭐가 잘못됐으면 금세 사과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던 그 중요한 일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남북 정상회담이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만난 건 진짜 우리 한반도 분단 역사에서 일대 사건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저는 대북 송금 특검으로 3년간 감옥 살고 거기에서 시각을 버려가지고 지금도 눈이 한쪽이 이러고 사실 요즘은 안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를 대북 특사로 임명해 준 것을 가장 불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가. 그렇지만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가 3년 감옥 살고 나왔을 때 연세대학, 서울대학, 전남대학교에서 초청 강연을 해서 했습니다. 연세대학, 전남대학교는 대북 접촉 관계를 학생들에게 설명했고
전남대학교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많잖아요. 제가. 그 대북 특사하면서 있었던 그렇죠. 일을 가지고 예. 송구한 특검한 거, 특검했죠. 그게 이제 특검 분노가 붙여서 많았죠. 그래서 결국 감옥까지. 네. 그래서 전남대학교에서는 사실 지금도 그게 얘기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5월 달에 집권한 바로 그해 취임한 그해 5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김정희 남편, 김정일 고모부, 네. 장성택이 2인자 아니었어요. 그때는 2인자였죠. 장성택이 서명을 하기 위해서 베이징에 나왔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사람이 또 정상회담을 반대하니까 아무 소식도 없이 3일을 바람맞힌 거예요. 아, 장성택을? 장성택을. 2인자를? 그렇죠. 네. 이 장성택이 굉장히 화나고 돌아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전남대학교 강연입니다. 이것은 남북 정상회담을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 총재 때 대통령 후보 때 취임사에서 그렇게 제안했지만은 북한이 우리를 못 믿었다. 그러니까 심지어 햇볕 정책이라는 말도 우리가 박테리아냐, 햇볕 비춰가지고 다 죽인다는 말이냐. 이렇게 해서 거의 임기 중반기에 성사를 내가 시켰는데 만약 김영삼, 김일성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이분들의 성격상 엄청난 남북관계 합의를 했을 거다. 그래서 김대중이 대통령 됐으면 실천으로 들어갔으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실천으로 들어갔으면 10년간의 그 진척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명박이 박근혜가 뒤로 돌릴 수 없었을 거다. 그런데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이러한 약속을 깨버리고 신뢰를. 임기 말 12월 달 대통령 선거인데 10월 4일 이걸 합의하느냐. 이러니까 내용은 좋지만은 실천할 기회를 상실해버렸지 않냐. 그리고 노무현이 정권제 장치를 못했으니까 끝났다. 이걸 내가 얘기했더니 MBC에서 보도를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전화가 왔어, 밤에. 아마 뉴스 보고 전화네요. 자네 어디 있어? 지금 들어와, 동교동으로. 아, 제가 지금 광주에서 강연 끝나고 학생들하고 술 먹고 있습니다. 밤에 빨리 올라와서 내일 아침에 같이 하자. 올라왔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분이 이렇게 화내가지고 부를까? 우리 보좌관들한테 찾아보라니까 MBC 뉴스에 딱 노무현 사진 재박지원해가지고 보도를 한 거예요. 아, 이거구나. 아침에 갔더니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관과 인생관, 그 인격이 거기에 딱 드러나요. 박 실장, 내가 너라도 화내고 용서할 수 없을 거다. 그렇지만은 너하고 나하고 목숨을 바쳐서 만들어오는 남북관계가 이명박이 집권해서 그 양반이 상당히 실사구시형이기 때문에 나한테 잘한다고 하더니 이 꼴 되니 이거 봐라. 나도 너처럼 노무현 대통령한테 감정이 있지만은 이걸 보면은 역시 우리 대통령은 노무현이고 이명박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뭉쳐서 싸우자. 박 실장이 결정할 문제지만은 나 같으면은 우리 대통령 노무현을 용서하고 함께 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눈물 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밖에 졸장부가 그래서 그 후로 한 번도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남북 정상회담이 그때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왜 누가 이것을 반대했는가는 한번 역사적으로 밝혀졌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왜 대북 송금 특검을 했을까요? 다 지나간 얘기지만 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도. 그 부산 네. 파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김대중과 차별화시키는 거. 그리고 부산 영남 정서가 보수파들이 특검을 해서 해야 된다 하니까 하시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박지원님도 화가 났고 박지원님께서는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된다.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겨나가야 된다. 네. 그러셨군요. 그때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도 굉장히 섭섭했을 텐데. 나도 섭섭하다. 네. 돌아보면 정말 김대중 대통령은 대단한 분이었고 또 정치적 천재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 천재성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분의 독서 네. 그리고 평소의 생각이 역사를 늘 강조하신다고요. 국민과 역사는 항상 정확하기 때문에 역사가 어떻게 심판하실까를 역사의 심판을 가장 두려워하셨던.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역사는 발전하고 인생은 아름답다. 그러니까 국민을 믿고 역사를 그렇죠. 두려워했기 때문에 늘 바른 판단을, 그렇죠. 그러니까 엉뚱한 판단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또 섭섭한 일도 있었지만 돌아가셨을 때 또 누구보다 슬퍼하고 또 그 노구를 이끌고 또 장례식장에서 오열을 터뜨리셨잖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사랑과 또 섭섭함도 특별했을 것 같은데 박지원 의원님께서 보셨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또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참 꾸밈 없이 솔직하게 모든 것을 정치적 계산하지 않고 표현하시는 분이에요. 좀 정치적으로 보면 단순하다고 보고 저는 낭만적 민주주의자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을 하면서 조선일보를 비판했어요. 저는 모든 언론이 김대중 대통령을 잘 보도해주게 만드는 게 제 역할 아니에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제가 노 장관 한번 야단치겠습니다. 하지 마라. 노무현이라도 조선일보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김중근 비서실장이 잘 아시다시피 민정당에서 오신 분 아니에요? 이분을 비서실장 임명할 때도 당 내부에서 반대했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 통합 차원에서 통진 정책을 써서 김중근, 이종찬 비서실장 국정원장을 시켰었는데
이 김중건 비서실장을 당시는 당 총재 대통령이 대표를 임명합니다. 임명했어요. 임명했을 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 민주당 대표로 가느냐 하고 딱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가만 안 두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간토라. 노무현이라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김중건 대표가 더 잘하고 조심할 수 있다. 아무 소리 안 해서 되겠느냐. 이런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누차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재명 정부도 최대의 개혁, 최대의 혁신은 정권 재창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김대중 최초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스타트 할 때부터 제가 정권 재창출이 김대중 대통령의 최대의 개혁이다 해서 준비를 했어요. 극비리에. 그런데 거기에 결론이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은 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올 매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는 민주당 정체성을 잘 지키는 국민적 지지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처음은 여러 가지 고려를 하다가 노무현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대의 이제 개혁은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정권 재창출을 통해서 재창출. 해놓은 일들을 무너뜨리지 않고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개혁은 없다. 없다. 이제 뭐 그런. 왜냐하면 우리가 보수 정권에서 너무 수십 년간 네. 편향돼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정말 생각도, 기적적으로 교육도, 문화도, 특히 언론도 편향돼 있기 때문에 진보 정권의 정권 재창출로 우리가 3대 15년은 한번 집권해야 된다 하는데 여기에 이해찬 전 총리가 20년 집권하자 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 보면은 맞지 않아요. 네. 그때는 굉장히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정말 기적적으로 정권 재창출을 해냈죠. 딱 유일하게 했죠.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제 실패를 했죠. 정권 재창출에. 그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제 다시 재집권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이제 실패를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스타일에 대해서는 또 그 어떻게 전에 한 생각하세요? 가지 짚어야 될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셨잖아요. 서거하셨는데 가족들이 가족장으로 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절을 시켜서 내려갔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살았고 국민이 대통령을 시켰고 국민을 위해서 서거하셨다. 그러면 마지막 보내는 것도 국민이 보내게 하자 해서 국민장으로 선택이 됐잖아요. 여기서 잊을 수 없는 게 저도 오늘 그 유튜브 하나 보고 왔습니다마는 그 노구에 권양숙 여사하고 오열을 하는 특별히죠. 예.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례식을 끝내고 문재인, 이해찬, 박지원 이렇게 서교호텔 일식부에서 점심을 합니다.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건 오늘날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동교동계가 있고 어디에 친노계가 있냐. 다 뭉쳐라. 뭉쳐서 정권 교체하지 않으면 또 죽는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을 해가지고 죽었지 않냐. 그래서 이 나라 민주주의와 민주투사들이 살기 위해서도 단결해서 정권 교체를 해라. 이게 지켜진 게 문재인의 당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서교털에 네.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박지원 의원님, 이해찬 의원, 문재인 네. 세 분을 불러서 다 뭉쳐야 된다. 네. 친노가 어디 있고 동교동이 따로 어디 있냐. 그렇죠. 네. 다 뭉쳐서 정권 교체를 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또 죽어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이 나라 민주주의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세 분한테 하신 네. 건가요? 그 단결이 이제 문재인을 대통령 상봉시켰는데 제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장을 했으니까 좀 말씀하는 것은 옳지 않죠. 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요, 굉장히 정권 재창출에 대한 집념은 강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낭만주의자이기 때문에 야, 우리 정권 교체 안 하면 어쩌냐. 야당에서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심지어 박근혜한테 연정하자가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에 대한 집념이 강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국정원장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물으셔요. 한일 관계가 있을 때. 그래서 저를 사실상 대통령 특사 격으로 일본 스가 총리를 국정원장 신분으로 2번 가서 만났습니다마는 김대중 대통령 때 원장님 저죠 경험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하고 한일 관계가 그렇게 좋았습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대중 비서실장, 문재인 국정원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김대중 정부 때의 일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금도에 어긋나니까 그러한 일은 국정원장의 직책 속성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아유 원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같은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김대중 대통령처럼 잘 해결해야 우리가 정권 재창출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진면목을 봤어요. 흔히 국민들, 사람들은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에 의지가 없었다라고 하시지만은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정권 재창출에 대한 의지가 깊었는데 윤석열 그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정권 재창출을 뺏겼고 윤석열이라는 망나니 같은 사람이 집권하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도 국민도 지금 심판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을 선택하게 된 그 악수의 책임은 대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야당이었으니까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저한테 와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시킬 테니까 도와주라. 제가 법사위원 아니에요. 제가 너 절대 시키지 마라. 이 사람은 검사기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무조건 죽이는 사람이다. 하지 마라. 내가 여고 야구 할 거 없이 네. 이쪽 저쪽 할 거 없이 남을 죽여서 하는 사람이다. 살아나는 검찰주의자다. 네. 그리고 내가 그러더라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하지 마라. 그때 후보로 같이 올라온 사람이 봉욱, 네, 지금 현재의 민정수석입니다.
내가 봉국을 시키라는 말은 안 했어요. 문석열은 안 된다. 그랬더니 윤석열은 안 된다. 예. 그랬더니 한 일주일 있다가 조국 민정수석이 만나자 해서 남산 힐튼 호텔 지하 겐지라는 일본 식당에서 둘이 와인을 한 병씩 먹었어요. 또 문재인 대통령. 아, 참.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시켜서 측근이건 네. 가족이건 비리가 있으면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아, 참 좋은 철학 가지고 있다. 네. 너희는 반드시 당한다. 네. 했는데 시켰잖아요.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이 저한테 부탁해서 제가 청문회 때도 잘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저하고 윤석열하고 가까워요. 제가 더 셌으니까 늘 저한테 잘 보이려고 했죠. 그런데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검찰개혁을 들고 나니까 이건 죽으라고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국 장관이 저한테 와서 윤석열 총장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양정철 비서관인데 이분은 지금 현재 비서관도 하지 않고 현역 정치를 하지 않는데 메신저 역할을 해달라 했더니 안 한다 간다고. 그 다음에 가까운 분이 윤석열 박지원이다 이거. 제가 어떻게 사정을 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검찰 개혁 얘기를 하면은 윤석열도 처음에는 검찰 개혁에 동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조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충성심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던 게 결국 우리나라가 이렇게 파탄으로 가게 된 동기죠. 조국 민정수석은 이제 윤석열을 믿었던 거고, 이제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 조국 수석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을 믿었던가 안 믿었던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굉장히 협력을 했죠. 그렇지만은 어떤 경우에도 검찰 개혁은 윤석열이 반대해도 밀고 나가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깨지기 시작한 거죠. 그럼 대통령 세 분 뒤에 하신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과 닮아 있는 부분이 많은 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아요. 시련과 어려움 또 온갖 악마화를 가장 많이 당하신 분이고 그 시련을 뚫고 이제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두 분, 김대중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저건 참 닮았다 하는 점과 저건 좀 굉장히 서로 다르다 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것들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소년 시절, 네. 김대중 대통령의 소년 시절 다 어려워요. 네. 어려웠지만은 꿈을 가지고 항상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다 네. 하는 것이 굉장히 일맥상통한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거론되니까 전부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믿을 수 없다. 대통령 돼가지고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치고 나온 거죠. 김대중은 더 믿을 수 없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냐? 김대중은 빨갱이다. 안 된다라고 했지 않냐? 그렇지만 대통령 돼가지고 가장 선정을 베풀고 성공적인 노벨 평화상까지 받는 그런 대통령이 김대중 아니냐? 내가 볼 때는 기리의 김대중이 이재명으로 환생했다. 부활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제2의 김대중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제가 방송을 많이 나갔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동교동
형님들은 야 어떻게 네가 이재명이 감히 선생님하고 김대중보다 더 훌륭하다고 그런 표현을 쓰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형님 김대중 대통령은 노무현 후보가 탄생하니까 나를 밟고 지나가라 했습니다. 우리의 희생 없이 대통령 정권 재창출 못합니다. 정권 교체 못합니다. 내가 아침에 김대중 대통령한테 핸드폰으로 전화하니까 잘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재명이 나보다 나은 점이 많으니까 대통령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좀 우리 도교동계 형님들은요. 권노가 김옥두 이 두 형 외에는 이재명 잘 지지 안 했습니다. 요즘은 다 지지하지만은.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쓰는 워딩, 말은 다 김대중의 말하고 똑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언어는 말은 곧 김대중 대통령 말하고 똑같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후보 때 민주당 대표할 때 고초를 겪으면 제가 국정원장이지만 늘 전화해서 김대중 회고록을 또 읽어보세요. 읽으면서 회고록 내용을 이해하려는 것보다는 이재명, 내가 김대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각고를 벗어나고 지혜롭게 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있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확인 못했지만은 아무튼 지금까지도 쓰는 워딩, 말씀은 DJ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비적 문제의식을 가진 그런 좋은 워딩 아니에요? 그런데 상인적 현실성. 그렇죠. 네. 정치적 결단은 YS 노무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결단하고 결심하는 건 YS 노무현하고 같고, 숙고하고 깊게 생각하고 전략을 세우는 건 김대중의 전략.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대중의 전략과 노무현, 김영삼의 돌파력,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략보다는 사상과 이런 걸 하는데 제가 페이스북에다 한번 썼어요. DJ 플러스 YS 이퀄 JM이다. 노무현을 쓰고 싶었지만은 노무현은 우리 편이니까 그래도 상징적인 DJ YS를 했는데 YS는 거짓말 잘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뒤집을 때는 바로 돌아서서 180도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처럼 대변인을 오래 한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언론은 같은 비난 사항을 한두 번 쓰고 맙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하더만 거죠. 근데 김대중 DJ는 논리적이어서 180도를 넘어지려면은 하루에 1도씩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 180일 걸리는. 그걸 180번 얻어맞고 대통령님, 총재님, YS처럼 확 넘어지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하시냐? 손바닥 뒤집듯이 확 뒤집어 버리네. 확 뒤집어 버리십시오. 이 사람아, 국민을 설득해야지. 어떻게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하루에 1도씩 수정하면서 180번 얻어맞고 국민 기억 속에서는 맨 거짓말만 해야지 처음에 그 모른다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정치적 순발력, 결단력은 YS 노무현하고 같더라. 그래서 나는 그게 영남 분들이 갖는 그런 장점 아닌가. 그러나 DJ의 선비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이런 논리는
그 사상이, 이념이, 전략이 다 DJ 같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과 사상을 네. 가지고 또 김영삼과 노무현과 같은 결단과 돌파를 전략적인. 해나가는 네. 그런 사람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세 사람을 합쳐놓은 것 같은 이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말씀 들으면서 제가 떠오르는 건 저는 이제 최근 제가 경상도 출신이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평생 울산에서 민주당을 하고 사신 분이라 우리 어머님과 주변에서 그렇게 이제 많이 했어요. 왜 울산에서 하필 그러냐 그랬는데 그 시절만 해도 경상도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거든요. 안 했죠. PK.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은 어쩌면 그 이전에 그러니까 시대 김영삼 대통령이 3당에서 돌아서서 가버려서 저쪽으로 가기 전에 정치 구도로 이제 복원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도 최소한 옛날의 구도, 옛날에 PK가 그런 지금과 같은 정치 지형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걸 좀 복원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판단을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글쎄요, 거기까지는 저는 생각 못 해보지만은 아무튼 DJ 플러스 YS는 이재명이다. 저는 네.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전국적으로 앞으로도 이제 이 극우화 경향들을 막고 합리적 민주주의를 한국에서 나가려면 이제 그런 여전히 지역주의가 남아있는 PK나 이런 데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보고 그 달라지는 건 사실 이제 선거에서 적어도 부울경이나 이런 데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번 지선에서 그런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달라지리라고 봐요. 네. 그리고 한 말씀 더 첨부하지만은 JM 네. 이재명 이번 검찰 개혁을 하면서 당신의 의견도 내지만은 당을 네. 법사위를 존중하잖아요. 이제 그 평가를 보면은 결국 강경파들이 이겼다. 즉 추미애, 김용민 우리 법사위 위원장 간사가 이겼다. 오늘 조선일보에 그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어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법사위 여당 의원들하고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 이건 우리 법사위 민주당 대통령 3자 공동승리다. 잘 들어준 거예요. 그런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게 하는 것이 DJ 방법입니다. 원칙을 다 지키면서도 국민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개혁도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성공한 개혁이다 하는데 이번에 딱 하는 거 보니까는 또 다른 DJ를 저는 이재명한테서 발견했어요. 그건 좀 이제 잘못된 것 같아요. 이번에 뭐 강경파들이 승리했다. 이건 사실은 진정한 이번 과정의 승자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그 다양한 네. 또 한편으로는 드세고 각자 판단과 해석이 다른 사람들 또 한편으로는 아예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제압하면서 이번에 이 과정에서 검찰이 꼼짝 못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 모두를 제압하고 통제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거잖아요. 무서운 분이에요. 네. 제가 우리 보좌관들한테 어제 딱 김대중이다. 네. 진짜 무서운 분이다. 네. 내가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면서 저런 조정을 하면서 보면은 결국 국민을 존중하면서 개혁으로 가더라. 딱 이번에 보니까 또 한 번 이재명은 제2의 김대중이다 하는 것을 느끼고 진짜 잘해내잖아요. 네, 뭐 지지했던 분들은 잘할 줄 알았지만 저렇게까지 잘할 줄은 그렇죠. 몰랐다. 네. 이렇게 하고 또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 중에도 야 믿지 않았는데
정말 잘하네. 그렇죠. 저건 인정할 수밖에 없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 역할이지. 저렇게 지금 국민의힘처럼 장동혁 대표처럼 고무신 거꾸로 신어 가지고는 안 되죠. 이번 검찰 개혁을 당정청을 잘 이끌어 가지고 해내는 거 보니까 야, 내가 옳았다. 네. 이재명은 제2의 김대중이고 무서운 사람이다. 역시 정치 구단답게 일찍이 아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능력과 가능성을 알아보고 이제 지지하고 또 옹호해서 대통령 만드는데 기여하셨는데, 자, 우리가 잠깐 미래를 좀 한번 내다보면 앞으로 다음 이제 우리 또 세대를 책임져 나가고 다음 시대 정권 재창출도 해나가야 하는데, 단순히 이제 대선 후보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정치 자산 중에 뭐 가장 소중한데 좀 저평가돼 있다는 분들, 저런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더 성장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뭐 정치인들이 있어. 눈에 우선 띕니까? 우리 민주당의 네. 초선, 네. 재선 의원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질이 좋아요. 퀄리티가. 여러 가지를 갖추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김영삼, 김대중처럼 이 초재선 의원들이 치고 나오는, 그래서 다음 대선이 앞으로 4년 남았지 않습니까? 충분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이재명의 성공을 따라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인물들이 좀 솟아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통해서 정권 재창출돼야 된다. 이것이 김대중 정신이고 노무현 정신이고 문재인 정신이고 이해찬 정신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장, 경기지사 이런 분들은 자꾸 대권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아직 이 봉상이 나갈 때쯤에는 지역구가 결정되겠지만은 송영길, 조국 이런 분들도 이번 6.3 재보궐선거에서 꼭 국회로 들어와서 한번 치열하게 박치기 싸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인물들이 다 좋은 인물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40대 기술원처럼 우리도 세대 교체가 한번 필요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60대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40, 50대 우리 초재선 의원들이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소영 의원이랄지 이한규, 김한규, 네. 또 뭐 이용우 이런 사람들 좋아요. 이런 분들도 초선 의원들도 좀 치고 나오면은 상당히 국민의 선택지가 넓어서 우리가 정권 창출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미 늦었습니다. 뭐 아직도 뭐 가장 젊은 청년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오늘 긴 시간 네. 좋은 말씀, 특히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김대중 대통령님의 선택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다음에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이해찬 의원, 박지원 의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불러서 했던 말씀 또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기 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박지원 의원님께 이제 개인적으로 특별히 하셨던 말씀이나 또 꼭 이 말은 지금까지도 가슴에 맺혀서 잊혀지지 않는다, 새기고 산다, 이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오늘 처음 얘기하는데요. 김대중 대통령님한테 이건 불만입니다. 저한테 목포에서 국회의원 당선되니까
목포 지역구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근, 네. 무안, 신안, 전라남도를 이끄는, 그래서 호남을 이끌어가는 그런 정치를 좀 해봐라 했어요. 그때 저한테 좀 대통령 한번 해봐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안 해줘서 굉장히 유감입니다만은, 저는 어떻게 됐든지 금년 이제 83세 아니에요. 모든 것이 끝나가지만은 그래도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진다는 맥하더 장군의 말씀보다도 저는 노병은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모든 것을 국가를 위해서 정치를 계속하겠다. 그런데 대통령님이 사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 한 사람들은 또 거기 측근들은 대통령도 하고 다 했는데, 우리 김대중 그 측근들은 그 후계를 못 기른 책임이 저한테 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이 계속 집권해서 남북관계도 개선하고 복지도 서민경제도 살리는 그런 대통령이 나오면은 바로 그것이 김대중 정신의 계승이고 박지원이 바라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호남의 민심들, 호남의 정치를 잘 이끌어 나가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제 대통령 하라 그러시는 섭섭하셨다 그러는데, 근데 그 유지를 정말 잘 받드셔서 네. 뭐 작게는 사실은 뭐 김대중 대통령 말씀하셨듯이 동교동이 어디 있고 뭐 여기 노무현이 어디 있냐, 다 우리가 민주 세력이라고 하는 그 정신을 지켜서 결국 지난 대선 때도 박 의원님께서 그런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잘 관철시켜서 이 정권을 또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정권 못 만들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제가 이재명 후보한테 그 3년 전에 실패할 때는 제가 국정원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역할도 못했지만은,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제2의 김대중이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보십시오. 호남에서 김대중, 노무현, 박지원만큼 90% 이상이 나와야 전국으로 파급이 됩니다. 지난 3년 전에 86, 7% 받아가지고 간발의 차이로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호남을 다지고 그 바람으로 전국으로 뜁시다 해가지고 저랑 광주 전남을 해서 이번 당선될 때는 90%가 훨씬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은 호남의 단결을 이가시켜서 불쏘시개 역할을 해라 하는 그런 원대한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그러니 말씀한 것을 어떻게 제가 섭섭하다고 하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인사로 네. 아무리 또 우리 대통령께 잘하고 있겠지만 또 위험도 도사리고 있잖아요. 앞길이 쉽지만은 또 않을 텐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점들은 좀 경계하고 준비하셔서 더 잘 돌파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으면 그 말씀으로 오늘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할 게 없습니다. 너무 잘하시니까. 그러나 네. 대통령님께서도 이번 검찰개혁을 말씀하셨지만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은, 정치인은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늘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대통령, 그런 정치를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정치 구단이 아니라 인생 구단 박지원 의원님 모시고 어떻게 김대중 정신이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고 지켜왔는지 생생하게 들어보았습니다. 그 정신이 이재명 정부에서 더 성공적으로 빛나게 되기를 또 간곡히 바라는 마음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100% 수제 광화문 살롱 쿠키. 방부제와 첨가제 없이 정직하게 구운 건강한 맛. 지금 네이버에 스픽스몰을 검색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 이렇게 애청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격려, 응원 잊지 않겠습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로 더욱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스픽스 구독, 좋아요.